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오늘은 북한의 기습 정찰 위성 발사 소식으로 30분 일찍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기습 발사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전문가와 함께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기습 강행했습니다. 발사 3시간 후 북한은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다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상을 통과한 군사 정찰 위성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서 실패한 뒤 89일 만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발사 소식을 알리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소 한 발의 정찰 위성이 오키나와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자정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보다 1시간가량 앞선 기습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22일 새벽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이 내릴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발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간부들과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일단 우리 군은 북한 정찰 위성의 성공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성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이른바 눈까지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에선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엔 서해상을 통과해 낙하 예상 지점을 훌쩍 넘겨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미사일의 정밀성을 높여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산과 부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탄도 탑재용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다양하게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위성 능력이 전무했지만 이번 성공을 계기로 미사일과 위성까지 탑재해 이른바 핵주먹과 눈 모두 갖춘 셈이 됐습니다. 이번 성공에는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성 발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순희 기자, 정부 대응 방안 좀 전해주세요. 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합창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 군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와 ICBM 운용 능력 향상의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임위는 이번 발사를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9.19 합의 제1조 3항에 의해 제안됐던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조약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에 대비한 조치 사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21일 에이드리안 왓슨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어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안보리가 금지한 IC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을 향해 가장 강력한 수위의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努めるとともに日米あるいは日米韓関係国と連携しながら対応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긴급 대응반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젯밤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채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보다 하루가 앞서서 어젯밤 기습 발사를 한 겁니다.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날씨 때문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먼저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기상의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선택할 때는 기술적인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항상 고려되는데요. 기술적 요인과 관련해서 기상이 안 좋다 보면은 발사를 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 다음 요소,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을 타겟으로 해서 그 기간 중에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예고한 것으로는 12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길게 설정을 했는데 대통령의 순방이 끝난 다음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 기간 중에 쏘겠다. 그렇다면은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안 좋다면은 앞당겨서 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날씨의 원인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한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이 발사에 앞서서 사전 정황이 어떤 것들이 좀 포착이 된 게 있는지 좀 상황을 좀 먼저 이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차 발사 때부터 3차 발사는 예고했었던 거기 때문에 발사는 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지난주부터 이 서해 발사장 인근에 일대 고위급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게 또 이런 발사를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또 설치를 하는 게 지켜보고 있어서 합참이 이제 이거 POI라고 하는데 관심 지역으로 좀 설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까 날씨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합참이 보기에는 이 북한이 발표했던 시기 중에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정도만 날씨적으로 봤을 때 발사가 가능한 날짜라고 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을 북한이 이 화성 17형 발사를 기념한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을 하겠다고 이달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일로 미사일 공업절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을 전후해서 좀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막상 18일 좀 잠잠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2차 발사 이후에 북한이 이제 IMO가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니까 되게 많이 이제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거 이렇게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 뭐 이렇게 유사한 시기에 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어제 북한이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명의로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오는 30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위성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규탄을 했습니다. 어. 이게 우주 군사화 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한미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주에서 감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위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미의 책임을 돌리면서 어제 발사를 위해서 좀 책임을 돌렸다 이게 그걸 예고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사는 됐고 지금 북한이요 만리경 1호죠. 이 발사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한 거죠. 성공은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발표는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1, 2차 발사 때도 정말 이례적으로 북한이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예. 이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그때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뭐 궤도에 올랐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정찰 위상 만리경 1호를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705초, 그러니까 한 10여 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정상 비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채린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자 우리 정부는요 아직 그 성공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도 지금 평가 중이다. 지금까지 제가 올라올 때까지는 미국도 평가 중이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말대로 이번 발사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신창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일단은 북한의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정말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예. 그런 것은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정부나 미국도 그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뭐 그때는 뭐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안 하고 다른 위성, 민간 위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뭐 가끔 음악 정도의 송수신이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예. 제대로 된 위성은 한 번도 북한이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도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시점에 일관되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2바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 바퀴를 돌았을 정도가 됐는데 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그리고 북한과의 그러한 신호 정보가 제대로 오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내용인 거죠. 저희가 지난 5월에 북한이 1차 발사했을 때 회수한 걸 보면은 군사정찰 위성이라면 사실은 해상도가 적어도 1m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당시에 북한의 그런 성능을 보면 그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당시에 우리 합참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미 발표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정말로 이번에 뭐 북한은 당연히 성공했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그것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 저희가 보다 면밀히 봐야 될 겁니다. 네네.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자신들이 자신이 있다 하면 예. 아마 서울 상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기지 상공을 촬영한 사진을 예. 공개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고 한국을 위협하려고 할 것인데 아마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뭐 정부에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차관님, 그 위성은 그럴 수 있지만 여태까지 그 궤도에 올린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궤도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 정도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차별화 이렇게 시킬게요. 예전에는 광명성이 위성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것은 궤도에 진입시킨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게 더 크고 군사정찰 위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진력이라든가 궤도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술적인 진전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 2차 실패를 거듭해서 이번에 3차에 궤도에 올린 것만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술적인 진보는 있었다. 다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아까 이채림 기자가 설명을 참 잘해줬는데 뭐 북한도 위성을 발사하는데 우리도 위성을 발사하는데 왜 북한만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게 북한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뭡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 발사도 금지된 겁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위성을 띄어올리는 저 발사체, 천리마라는 그 발사체 자체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진일보됐다. 이게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한 구분, 핵 개발로 인해서 북한은 그러한 민간 위성 발사조차도 금지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위성 발사가 곧 ICBM 추진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저기 차관님께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빠른 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 했다, 2차 했다, 3차 잠깐 멈췄던 것 같은데 다시 또 3차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의 국정 철학이라고 할까요? 운영 방식이 네. 민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핵무력 건설에 올인,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계속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20년 북한의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그리고 정찰위성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북한은 북한 경제 상황, 뭐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발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핵심 관점이 이렇게 정찰위성 발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나 거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기술적인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루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에서 얻는 이득이 있는가 그거는 저희가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만큼 김정은이 정찰위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만큼 또 이 정찰위성이 갖는 군사적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찰 위성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위성을 쌓아 올릴 정도로 로켓의 추진체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5월에 1차 위성 발사 때랑 2, 3차 위성 발사 때랑 궤도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 또 이유는 뭔지 이채림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 발사 때요. 이때 이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를 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추락을 했냐면 이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이 이거를 인양 작업에 나서가지고 일부 인양해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 부분도 이걸 인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발사 때부터 약간 서쪽으로 이 북한이 발사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합참의 평가에 따르면은 방향을 조금만 튼다고 해도 폭발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왜 틀었을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1차 발사 때 이 발사체를 인양했던 거 그거를 굉장히 좀 의식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2차 때도 당연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때도 군이 이제 인양 작업에 나섰었는데 이게
중국 공해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양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인양을 해서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차, 2차 때와 3차 때는 이제 러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기술 이전이 있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락이 됐다면 인양해서 기술적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서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한 달 넘게 지금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위원장 어제 이제 발사 현장을 참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글쎄요, 이걸 참관했다? 지금 정치 상황 또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튼 이 핵무력 건설이라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최대 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행을 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고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구나 이번에는 북한 스스로 성공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업적을 과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각도에서는 지금 북한 경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정말로 여전히 핵무력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자,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영국에서 NSC를 주재를 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채린 기자. 네, 윤 대통령 이제 NSC를 영국에서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근데 영국에는 조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김태우 1차장이 있었고요.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장은 우리나라에서 NSC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합참 의장의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군사 정찰 위성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 또 ICBM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면서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현실에 옮기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조치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걸 우리 국민하고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NSC가 성명을 내고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일부 무력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이걸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시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NSC 상임위의 입장문은요. 이번 발사가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 없다. 9.19 군사 합의에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이건 이제 국내법상으로 합법하다.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상황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서야 하는지 지금 NSC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차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방금 전에 이채린 기자가 잘 설명했어요. 항상 이러한 북한의 전략 도발이 있을 때 저희가 점검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인공위성 발사체를 잘 포착했느냐,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는 없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점검했을 텐데요. 나오는 보도를 보면 우리 합참이 그런 것을 잘 대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국 공조 방안을 논의해요. 일단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고 주변국과의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또 고민을 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인적 제재라든가 기타 사항을 또 앞으로 논의하는 기본 골격 정도가 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이 조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9.19 일부 조항에 대한 그 효력 정지 조치, 그다음에 대북 제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이 발사를 상황을 보면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에 올렸습니다만 1차 발사가 5월에 있었고 8월에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10월에 발사를 예고했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에 3차 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 만에 기술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오다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이 사실 이해가지 않는데 결국 이렇다면 6개월 만에 짧게 이루어졌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하고 기술 이전, 이거 자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신차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군사 정찰 위성 이거를 완성하는 게 이 북한이 이제 5대 군사 중점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처음 발표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 4월에 이게 거의 완성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4월에 이제 완성돼 간다고 언급을 하고 5월에 첫 발사를 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분명히 개발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발적인 이 약점을 오히려 개발을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이런 약점이 노출됐을 때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거를 6개월 만에 다 완성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합참도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통째로 넘겨주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할 거다. 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꼭 러시아가 넘겨주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북한이 뭐 다른 국가에서 밀수를 하거나 아니면 해킹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해킹을 통해서 좀 얻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러시아든지 국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대표부라든지 예. 유학생이 정보 수집을 해서 이 기술을 넘겨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그 합참이 과학계에도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과학계에서도 이거를 좀 기술을 이렇게 빨리 개발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모두 추정이긴 하지만은 예. 결국에는 이 북한이 무기를 넘겨준 대가로 기술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이채림 기자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글쎄요, 그 짧은 기간에 그 고도의 기술을 이뤄냈다, 자체적으로 이뤄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게 동의하십니까? 예, 뭐 사실 이런 첨단 기술의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예. 일단 저희가 좀 나눠서 구분할 건 있는데 네네. 북한이 이렇게 인공위성, 군사정찰 위성 같은 것을 쏘아올리는 기술은요,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온 거죠. 예. 그러다가 뭐 광명성이라는 제대로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미 그것은 효력이 상실돼서 네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쏘아올린 적도 있고요. 네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군사정찰 위성을 갖다가 새롭게 쏘아올리는 것은 예. 더 좋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으로서 짧은 기간에 이것을 완성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건데 지난 여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교류가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 이전하고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은 위성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시사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 극동 지역,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갔을 때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지를 방문한 거, 맞아요. 그 아마 화면도 화면에도 있을 있을 텐데 거예요. 예. 그것도 역시 결국에는 위성 협력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아직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발사된 것에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자세 제어 기술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자세 제어 궤도를 약간 수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게 부족하면 결국 실패, 폭발하거나 예. 그런 경우로 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협력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가 이 위성 발사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북러 간에
다양한 기술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은 한국에게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보다 거시적인 협력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기술 이전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러 북간에 더 심각한 또 기술 이전 또 기술 협력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 9월에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운반 로켓 조립 및 시험 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소유주 이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 로켓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조립 및 발사 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자, 조선중앙TV의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보에는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장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눈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완성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까지 생긴다면 그러한 북한의 공격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된다. 동시에 우리 군의 기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은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어느 정도 핵무기가 갖춰졌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러한 감시 정찰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과거에 뭐 우리 흔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군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사이버, 우주 이쪽과 함께 다영역 작전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다영역 작전을 할 수 있어야지 전쟁에 승리한다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필수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발사 가능성은 어떤지 또 언제 발사할지 이런 것도 좀 잠시 후에 좀 차근차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북한이 어젯밤 이제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기습 강행했습니다. 발사 3시간 후 북한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상을 통과한 군사 정찰 위성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서 실패한 뒤 89일 만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발사 소식을 알리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소 한 발의 정찰 위성이 오키나와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자정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보다 1시간가량 앞선 기습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22일 새벽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이 내릴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발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간부들과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 정찰 위성의 성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위성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이른바 눈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에선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엔 서해상을 통과해 낙하 예상 지점을 훌쩍 넘겨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미사일의 정밀성을 높여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산과 부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탄도 탑재용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다양하게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위성 능력이 전무했지만 이번 성공을 계기로 미사일과 위성까지 탑재해 이른바 핵주먹과 눈 모두 갖춘 셈이 됐습니다. 이번 성공에는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성 발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현재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영 기자,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습니까? 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 군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와 ICBM 운용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임위는 이번 발사를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정찰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9.19 합의 제1조 3항에 의해 제안됐던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 조약을 효력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에 대비한 조치사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21일 에이드리안 왓슨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어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안보리가 금지한 IC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을 향해 가장 강력한 수위의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努めるとともに日米あるいは日米韓関係国と連携しながら対応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긴급 대응반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윤슬기 기자 리포터도 보셨습니다만 이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 미국도 상당히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미국 반응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반응을 좀 종합해 보면요, 북한을 규탄하면서 우리 한미일의 공조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백악관 NSC 성명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예. 이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예.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당국과 입장이 비슷한데 네네. 이걸 넘어서서 북한에다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표현이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면서 도발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또 한미일 공조를 당부를 했는데요. 동맹하고 파트너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예. 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 통화를 했다고 또 이것도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여기서는 이제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 표현을 하면서 예. 북한의 이번 발사를 이 발사 예고 기한을 1시간 앞두고서 발사한 기만적인 발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만적인 발사란 비판과 함께 한미와의 공조 여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라. 이게 이제 미국의 일성으로 또 나온 이야기라고 지금 이채림 기자가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차관님, 그 문제는 글쎄 한미 공조 또 협력, 한미일 협력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결국 두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하나는 일단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고요. 예. 방금 전에 이제 북핵 대표들이 결국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논의했던 거기 때문에 네. 안보리로 일단은 가져가서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성명 초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협력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인데 예. 미국이 가장 먼저 방금 전에도 이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동맹국에 대한 그 안전 보장 부분을 강조할 건데요. 그것과 별개로 북한의 그러한 사실상의 미사일과 같은 이러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앞으로 금년 안으로 저희가 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훈련을 하기로 돼 있어요. 경보 정보. 예, 그런 것이 바로 이번 것처럼 뭐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한미일이 각각 포착을 했고 예.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보다 예. 면밀하게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러한 훈련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이 지금 저건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장면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진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올려주면 저희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장면 사진이 좀 준비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 차관님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채린 기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뭐 기만한 행위라고 했습니다만 대화의 테이블은 열려 있다. 대화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글쎄요, 이 대화의 테이블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뭐 방안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도 사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기대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기본적인 방침이 핵무력 강화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뭐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찰위성 그리고 핵잠수함 그리고 또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금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를 열어놓고 그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진이 자, 지금 사진이 올라와 나오고 있는데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지난번에 발사한 천리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모양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예. 다만 그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실패한 것이 자세 제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닐까 평가가 됐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겠죠.
아무튼 뭐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를 하다 보면 네네. 쌓아지는 데이터가 있고 예.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진전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기본 원칙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 발사하면서 기술이 더 갖춰질 것이다 하는 점은 저희가 알고 우리도 사실 관련해서 이런 정찰위성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보다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투자도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관님, 저 장소가 그러니까 저희가 동창리라는 예, 얘기죠. 동창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 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계속해서 저희가 동창리를 지켜봤고요. 여름부터 새로운 시설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새로운 시설이요. 이 동창리 기지는 사실 저기는 약간 더 해안가고요. 저거보다 약간 내륙 쪽에 과거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쏠 때 사용하던 그 기지가 있었는데 이제 새 기지에서 발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로켓 발사장에서 한 2.7km 정도 해안가로 와서 그렇군요. 거기에서 새로 발사하는데 아무튼 저런 것조차도 새롭게 기지를 건설하면서 북한이 테스트하고 싶은 것을 다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북한의 그러한 정찰위성 관련된 기술이 진일보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일본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본이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서는지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일본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본도 이제 정부가 심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오키나와 이 인근 해역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경보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해가지고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 자위대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팩3 부대도 만약에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파괴해라 이런 조치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실행되진 않았고 다행히 일본의 뭐 아직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그 위성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지난 4월에 언급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고요. 여러 개로. 네, 그러면서 이제 위성 발사장들도 훌륭히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발사장을 여러 개를 추가로 또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설치를 해서 정찰 위성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들을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발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정찰 위성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또 추가로 발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이제 지구를 돌면서 정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몇백 개, 뭐 1000개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신 차관님이 이제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이거가 실제로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신호가 적절히 오는지 이건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적절히 오고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로 더 발사를 할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채림 기자가 지적하신 추가 발사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우리가 뭐 동창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곧 또 추가 발사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본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저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해상도를 가진 위성은 쏘아 올리면 쏘아 올릴수록 손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1m도 되지 않는 그런 뭐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 쏘아 올리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것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지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광학 기술을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해상도를 좁혀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입증한 게 없어요. 무인기 같은 것이 추락했을 때 그 카메라를 보면은 뭐 과거에는 일본제 카메라를 갖다 그냥 장착한 정도 수준의 정말로 조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5월달에 저희가 회수한 것을 봐도 뭐 해상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약점을 보유했습니다. 따라서 뭐 쏘아 올리는 행태는 보여질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성은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바로 이렇게 쏘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위성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위성이라면은 하루에 지구를 2바퀴를 돕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시간마다 같은 지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2시간이면은 시속 뭐 10km라고 해도 120km를 이동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사정찰 위성으로서는 한 대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수십 개의 정찰 위성이 있어야지 시간 단위 또는 뭐 몇십 분 단위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앞서 이채림 기자가 이야기한 실시간 그것을 위해서는 수십 개, 거의 100개 이상을 갖다가 쏘아 올려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북한이 가진 그러한 광학 기술로는 사실 쏘아 올리면 쏘아 올릴수록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이렇게 약간 과장된 행동을 하겠지만 네네. 나름대로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앞으로 행보를 할 것이다.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정찰 위성에 뭐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이고 뭐 대학생이라는 뭐 비유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 의심되는 게 지금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면 그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상당히 우려된다 예. 말씀드린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게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 이 국제 사회는요. 예. 과거 냉전기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진 않고 러시아 나름대로 자신들이 받는 가치와 북한에게 제공할 가치를 계속해서 비교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재래식 탄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네. 저렴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네네. 6천억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 규모가 그 정도 범위인데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첨단 광학 기술까지 북한에게 바로 이전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외교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도 사실상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외교적 공간을 만들고 예. 북한에게 정말 첨단 기술을 이전하지는 않도록 물밑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한 부분도 이미 진행 중일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 외교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주변국이죠. 또 중국도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도 북한의 이번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 있는지 이채림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발사 이후에는 아직까지 중국 당국이 내놓은 반응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어제 이제 북한이 예. 발사를 예고한 이후에 이 중국 외교부에서 내놓은 반응이 있는데요. 네. 이 미국에 대해서 탓을 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한반도를 방임하는 게 국면 교착의 원인이 됐다면서 예.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국이 실제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추동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입장은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간 취해오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열쇠에 키를 쥐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그러니까 한미가 한국에서 연합 훈련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양비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입장을 통해서 만약에 규탄 성명을 한미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정찰 위성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 군도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속보로 자막이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중국 북한이 1, 2차 발사했을 때 북한 편을 방금 얘기해 주셔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는지 또 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렇겠죠. 중국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앞서 중국의 입장은 우리 이채린 기자가 잘 설명을 했어요.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의 주둔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논리 결국 미군이 철수해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런 거짓 논리를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편드는 식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점을 우리 정부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당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스스로도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또 인공위성 발사가 자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과 동시에 NPT 체제, 그러니까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있어서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핵 확산을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 핵이 확산되고 그러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결의한 내용 중에는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하도록 논의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트리거 조항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 스스로 이걸 안 지키니까 그것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행동인 거죠.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중국이 제대로 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NPT 체제 하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중국을 때로는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의 장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풀리냐면요. 남북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된다면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이러한 핵 개발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야지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원하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남북 간의 시적이 아니라 미중 간의 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진행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아까 뭐 이채림 기자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 이전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나설 수 있는 도발은 뭐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은 단발성이 아니다. 그들의 전략 도발이기 때문에 다 계산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다. 우리가 이제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에 감시 정찰 부분과 관련해서 효력 정지를 하면은 북한은 마치 그것이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오는 것처럼 선전선동에 나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도발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성공 여부와 또 무관하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키는 그러니까 뭐 해안포를 다시 개방한다거나 뭐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 훈련을 재개한다거나 우리 지금 뭐 한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 과거 뭐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도발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면 북한이 패퇴하기 때문에 실패한 도발로 규정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되 자신들이 실패하지 않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미리미리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께 북한의 저러한 도발은 예견된 거고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은 무엇이냐? 북한은 긴장 조성을 할 것이다. 그 계속해서. 긴장 조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의 핵 추진 장관 칼빈 스노 지금 부산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핵 확장 억제 이런 데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전략 도발을 하면은 언제든지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신뢰를 갖다가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자산의 전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일부고 그러한 협력을 적시적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현지에서 긴급 NSC를 주재를 하고 대응 방안을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정부 대응 방안 전해주십시오. 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회의를 열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 군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와 ICBM 운용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임위는 이번 발사를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9.19 합의 제1조 3항에 의해 제한됐던 군사분 개선 인근 비행금지 조약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 개선 일대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에 대비한 조치 사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요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부터는 윤기찬 국민의 법률위 부위원장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요 윤석열 대통령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 부분 글쎄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사실 9.19 남북 그 군사 합의가 북한에 주는 이점이 컸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볼 때는. 예. 근데 그 이점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예.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네. 무색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 그 군비 증강을 억제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런 남북 합의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예. 핵 무력 완성에 정찰 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이 먼저 파기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정부는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을 하는데 이 남북이 별도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통보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뭐 그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합의서가 이게 부속 합의서인데 사실은 예전에 정전 협정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스냅백 조항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그런 조항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걸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졸속으로 추진된 거죠. 따라서 저것은 이제 합의서에 의한 뭐 효력 정지 등 파기가 아니고 국내법에 의한 파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이게 이제 정부와 북한 당국과 체결된 조항이기 때문에 예. 남북 합의서거든요. 남북 합의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지만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아마 효력 정지를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뭐 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찬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일단 문안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무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정된 거거든요. 예. 이게 북한에 상당히 유리한 거고 우리한테는 감찰 또는 정찰 이런 자산을 묶어놓는 격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이나 문구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던 합의서였다 이런 평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9.19 군사 합의가 남북 화해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9.19 군사 합의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다 이런 걸 좀 설명해라. 국내 해외에다 왜 이거를 정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보시기에 일부 효력 정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는 뭐 특정 지역에서 사격을 금지한다거나 뭐 감시 정찰을 금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고정익 비행기로서는 20에서 40km 사이에서 금지하게 되는 것이고 회전익 그러니까 헬리콥터 같은 것은 10에서 15km까지 비행을 금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워야지 북한 지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가까이 높이 떠야지
산의 후사면을 갖다 저희가 들여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뒤로 밀리면 그만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잘못됐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감시정찰 능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한해놨죠. 반대로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우위가 있는 게 뭡니까? 핵무력이잖아요. 그런데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결 자체가 불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합의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미 해왔던 거죠. 근데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폐기한다거나 또는 뭐 효력을 정지한다고 할 때 북한이 뭐 한국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런 주장, 또 국내적으로서도 야당의 반대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정지했고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국제사회가 알아야지 한국 정부의 행동을 지지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특정 조합, 감시 절차 정찰 기능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갖다가 효력 정지함으로써 우리가 북한군의 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정찰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요, 북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래식 도발은요, 이렇게 감시 정찰 능력을 통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지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뭐 서해교전이라든가 연평교전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우리가 그 개성공단에 우리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했잖아요. 그 북한의 도발은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한국 정부의 어떠한 대응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재래식 도발을 하면은 자신들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감시 정찰을 더 면밀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재래식 도발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신원식 장관이 그걸 갖다가 군에다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해라. 그럼 군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것, 이미 사실은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부터 여러 경로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국민들께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가를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심의를.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제재 해제를 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자꾸 민주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9.19 합의가 남북 간의 화해 모드로 하고 군사 분견에서 필요 없는 그 분쟁의 소지, 뭐 이런 것들을 막은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 패널이 오진 않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앞서 우리 군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의 발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강호필 합참작전본부장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자, 합참의 이례적인 이 대북 경고 성명에도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한 겁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근거, 이렇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계속해서 잘 준수해 왔다면 이러한 우리 막 군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북한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여러 차례, 그것도 아주 많이 위반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와중이었는데, 북한이 이러한 전략 도발까지 한다면은 일부 조항을 갖다가 정지시키고 저희가 폐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대로 된 대화에 복귀할 때 그때 다시 이것을 갖다가 효력을 갖다가 복원한다든가 하는 얼마든지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미 했어야 될 것을 지금 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북한의 이러한 전략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을 함부로 다룰 수 있지
못하다 하는 인식을 김정은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여당에서는 9.19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민주당은 앞서서 9.19 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거 아니냐.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정치권 반응을 좀 어떤지 먼저 국힘의 반응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달리 붙거나 아닌 것이요.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만약에 체결 당시에 논쟁이었으면 저런 그 시야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것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우리 안보에 어떤 유리한 점들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적인 측면에서는 정치권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미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국방부 장관 얘기에 따르면 3천여 회의 포문 개방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 110여 회의 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인기도 넘어왔고요. 그다음 GP에 대한 사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저희가 말하는 해안, 지상, 공중 다 도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파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저것은 당부당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북한에 억지적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것을 어떻게 폐기하느냐, 어떻게 효력 정지시키느냐라는 절차상 문제점들과 관련된 논의는 돼도 네. 저것이 기능을 한다. 이게 아직까지도 안보상에 유리한 기능을 한다라는 취지의 진영에 따른 논리 전개는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 부분은 네.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상 이게 국가도 아니고 또 반국가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는 말을 제가 빼더라도 실제로다가는 이게 조약에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만 바로 비준 공포할 게 아니었다라는 논쟁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군사주권 제약인 것이고 또는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따르면 법률 입법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비준권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대통령 재량하에 이것을 효력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선을 넘어서서 이걸 정치 쟁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책임져야 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지양해야 될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실 합참의 전략과 작전 실무관들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선상에서 이 줄을 긋듯이 어디는 몇 킬로, 어디는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이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 당시에 체결하는 건 제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게 효력 없고 오히려 우리의 손발을 묶는 족쇄 역할을 하는 저 합의서를 네. 효력 정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도 동의를 해야 된다. 그 위에 이제 경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부동의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이전의 체결 과정에서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러면 윤기찬 부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효력 정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파기 수순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면 효력 정지가 사실은 파기인데 문제는 기간을 둬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위헌 절차를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어떤 행정부에서 조치를 하게 되면 또 국회나 이런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하고 남한 내 내부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 비준 절차 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또 내용상에 분명히 국가 안전 보장을 제한한 주권 제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한이 무시됐다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건 그냥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전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이제 좀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지금 정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나중에 한번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북한이 9.19 합의 효력이 정지가 된다면 혹시 이거를 또 명분 삼아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예상해야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한국 정부의 효력 정지가 새로운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또 거기에 또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 안보는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손실을 보는 것은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적어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중단하고 9.19 군사 합의를 갖다가 준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우가 약간 뒤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정치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앞서 이렇게 감시 정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려면은 조속히 이것을 갖다가 추진해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재래식 도발을 하지 못한다면 사이버라든가 다른 쪽에서 우회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준비된 계획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들이 적시에 잘 추진됨으로써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도발이나 군사 행동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을 제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양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또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러한 전반적인 여론 환기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혹시 모를 도발이 있다면은 환율이라든가 주식 문제, 주식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비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토론 중에 좀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서 한 총리께서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효력 정지, 그러니까 정찰과 감시 기능은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조치, 뭐 신속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도발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예고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일부 효력 정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시 기능, 지휘 통신 체계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급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탄도 그 핵무기도 다 완성을 해놓고 어뢰정 등 여러 가지 투발 수단들도 다 정교화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하루 이틀 이게 물러설 일이 아니고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미리 이제 준비해 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범위를 좀 넓힐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의를 거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 이 해안뿐만 아니고 지상 부분도 왜냐하면 저 하마스의 기습 침투 사례를 보면 지상에서 사실 재래식 감시 장비로 감시하는 부분도 부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통한 것뿐만 아니고 따라서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황금마차 행진의 근위대 사열 또 예포 41발까지 최고 수준의 예우로 공식 환영식이 진행이 됐고요. 의회에서 영어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 한영 양국 불법 도발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안내로 왕실 전용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홀스가즈 광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직접 맞이합니다. 왕실 근위대 사열에선 아리랑 연주에 한국어 보고가 이어졌고 황금색 왕실 마차 행진은 애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1.6km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빈 오창과 훈장 교환을 한 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는데 두 자리 모두 영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어 의회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1950년 공산 세력 침공 때 영국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한영 양국이 연대해 불법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Korea will work with the United Kingdom to bolst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연설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 구절을 인용해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으로 정했고 영국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한영 양국은 원전 협력에 대한 MOU 9건을 체결해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 인수 불발 이후 4년 만에 협의 재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치와 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일정을 소화한 뒤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다우닝가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한 아세안 센터가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그랜드 볼룸에서 ESG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은 한 아세안 ESG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지난해부터 ESG 현황과 산업별 정책 사례 등을 연구한 보고서 ESG 가이드북 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ESG의 최근 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워킹맘의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결혼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43살 A씨입니다. 육아를 하느라 2013년에 직장을 그만뒀었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지난해 8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성취를 좀 해야 되겠다. 내 일을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올해 상반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6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에서 54세 여성의 고용률도 64%를 넘기면서 이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현상 등도 반영됐고 여기에다 집값과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워킹맘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버는 것보단 같이 버는 게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반면 경력 단절 여성은 1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워킹맘의 일자리가 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교사 등 불안한 일자리에 집중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좋은지, 경력 단절 이전에 어떤 경력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5세계 대형 풍선들이 하늘로 뜨는 이곳은 국제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 멕시코의 레온시티입니다. 화려한 열기구들이 하늘에 떠 있는 축제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멕시코에서 열린 레온 국제 열기구 축제는 세계 3대 열기구 대회 중 하나입니다. 나흘간 열리는 행사에서 5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일출과 함께 200여 개의 거대한 열기구들이 하늘로 뜨는 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타원형뿐 아니라 코끼리나 호랑이 모양의 이색적인 열기구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축제나 관광지에서 체험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열기구를 직접 타는 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저도 과거에 터키에서 직접 열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현장에서 3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내자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안 뜰 수가 있다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했고 그렇게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무사히 올랐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모험도 좋지만 어디서든 항상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소설인 오늘 추위가 한결 나아지긴 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3.3도, 춘천 영하 3.1도, 제천 영하 3.9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예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 특보로 전해드린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